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의사 최진우 원장님 모셨는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현대인의 약 30%가량이 앓고 있다는 대사증후군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아무런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심각해질 때까지 알기 어렵다는 대사증후군은 과연 어떤 질병이고 또 한의학적 치료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최근 들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3명 중에 1명꼴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그 원인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사증후군 어떤 병인지 그 정의부터 좀 알아볼까요? 기존 질병 등과는 조금 다르게 독특한 개념으로 제2형 당뇨병 발생과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 인자들이 한 개인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사의 장애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대사장애란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은 성인병의 일종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봐야 할까요? 원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 대사증후군을 이루는 증상들은 모두 흔히 말하는 성인병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끈적해진 혈액은 전신 말초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심혈관,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높은 체지방은 호르몬 교란으로 다낭성 증후군도 생길 수가 있어 생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진단 기준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떤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게 될까요? 다음 기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허리 둘레가 남자의 경우 90cm 이상, 여자의 경우 80cm 이상이고 중성지방 수치의 경우 150 이상,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 남자의 경우 40 미만, 여자의 경우 50 미만, 혈압의 경우 수축기 혈압 130 이상, 100 이항기 150인 경우 또는 고혈압 약 투여 중이거나 공복 혈당의 경우 100 이상 또는 당뇨병 약 투여를 하고 있는 등 3가지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뭐 비만 진단하는 것과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단순 비만과 대사증후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단순 비만은 체지방량이 많은 것이지만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고지혈증, 고혈당과 같이 심혈관계에 위험한 인자들이 같이 추가적으로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대사증후군 전 단계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당뇨병 전 단계와 고혈압 전 단계가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는 다시 공복 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 장애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로 정상보다 높지만 당뇨병은 아닌 경우입니다. 내당능 장애는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 단계로 식후 혈당이 140에서 199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평균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당화혈색소 수치 검사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5.7에서 6.4 사이의 범위에 드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혈압 전 단계는 혈압이 정상과 고혈압 중간 단계로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일 때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연령대나 뭐 성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진단 기준에 있어서 연령의 차이는 없지만 진단 기준 5가지 항목 중에 복부 비만, 즉 허리 둘레 기준이 남자는 90cm, 여자는 80cm 이상인 경우,
HDL 콜레스테롤은 남자의 경우 40 미만, 여자의 경우 50 미만으로 남녀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혹시 특별히 발병 위험이 높은 연령대가 따로 있을까요? 대사증후군의 비율이 5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높은데 60대 이후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여성의 경우 60대를 기점으로 대사증후군 비율이 높은 이유는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아, 또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신체 활동 시간의 감소, 또 과잉 영양 섭취, 열량 섭취 등으로 인해서 2015년 기준으로 6.5%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높은 유병률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현대인이 살고 있는 그런 생활 환경 중에 시기라든지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이제 모두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되는 에너지보다는 축적되는 에너지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겠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기초 단위인 혈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에 흐르게 되고 세포 속에 전달이 돼서 세포가 그 받아들인 당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혈당이 지나치게 많이 높게 되면 인슐린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와 동시에 혈중 지방이 많아짐으로써 세포는 혈당보다 지방을 더 축적하게 됩니다. 세포는 이렇게 혈당이 많아지게 되면은 인슐린 이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혈당을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가 점점 끈적해지고 염증 상태로 이루어지면서 피가 전신을 돌면서 전체에 영향을 끼치므로 전신이 염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앞서서 그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대사증후군은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이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 내장 비만을 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내장 비만은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같은 생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내장 비만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장 비만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부 비만과는 다른 거죠? 왜 생기는 걸까요? 네, 복부 비만은 그대로 손에 잡히는 뱃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 네. 접히는 뱃살인 부분이 피하 지방이죠. 네, 피하 지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배 안쪽에 내장 주변에 붙어 있는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장 지방이 장기와 밀접하게 붙어 있으므로 피하 지방에 비해서 심혈관계에 훨씬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사증후군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비만 외에 지방간과의 연관성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지방간이라고 하면 무조건 알코올 섭취 때문에 뭐 생긴다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지방간 있는 걸로 그냥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뭐 상관은 없다 봐야 될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 및 제2형 당뇨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연구에서는 비만 환자의 95%,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70% 이상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자체가 대사증후군의 강력한 예측 인자이고 간에 축적된 지방의 양은 대사증후군의 모든 인자와 연관성이 있어서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간의 지방량이 4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 환자는 지방간이 있을 확률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방간인 건 아니겠지만 가지고 있을 확률은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대사증후군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에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 대사증후군 또한 유전의 영향과 가족력에 있습니다. 음, 비만은 가족적인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합병증 또한 가족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대사증후군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사증후군이란 말은 옛날 한의학 고서에 있진 않고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용어인데요. 아, 자세히 살펴보면 그에 관련되고 상응하는 한의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습담 또는 담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습담은 우리 몸의 체액이 잘못된 식습관, 식스트레스로 인해 병적으로 변화된 상태로 대사 이상으로 인한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현대에서 말하는 대사증후군은 습담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음식 섭취와 대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이 있다. 그럼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까요? 당장은 대개 특별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고지혈증과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구성 요소 중에 고혈압이 심한 경우에 두통이나 고혈당이 심한 경우에는 당뇨병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대사증후군과 동반된 죽상경화증의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배가 많이 나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무증상인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대사증후군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겠어요, 선생님. 네,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아, 많은 경우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혈액검사를 통해서 진단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냥 내가 배가 좀 나왔구나, 내가 좀 살이 쪘구나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검사를 해보시고 이제 수치를 보시고 이제 내가 조금 병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른 질환과 대사증후군 간의 연관성도 알아보겠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대사증후군을 방치했다. 그럼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당뇨병 발생 위험도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있으면 유방암, 대장암과 같은 암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요.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인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당뇨병, 통풍, 노화, 비알코올성 지방간, 다낭성 난소증후군, 암, 치매 등 인체 전반적으로 분포하면서 작용하는 뇌와 혈관과 관련된 쪽으로 영향이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사증후군 잘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이제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 전에 치료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대사증후군의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에 예방. 그 목적이 있는데요. 네. 대사증후군의 치료를 크게 원인에 대한 치료와 대사증후군 그 구성 요소에 대한 치료로 일단 나눌 수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치료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사증후군이 가진 환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치료로 식사 조절과 운동 등 생활 습관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사증후군 생활 습관만 좀 바꿔도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연구에서 보면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 대사증후군의 빈도가 41%까지 감소한 경우가 있었고요. 고혈압 환자와 고혈압 위험 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체중 감소로 의미 있는 혈압 감소가 있었고 다른 연구에서는 공복 혈당, 인슐린, 당화혈색소 등 관련 지표도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변경하는 것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비만,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 그런 병적인 상태의 경우 혼자서 생활 습관만 변경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뭐 체중 감량 유지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양방에서는 약물 치료를 좀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주로 어떤 치료가 적용될까요? 예,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약물 치료인 한약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 네. 예, 그와 동시에 신진대사를 더 활발하게 해주는 침, 약침, 부항, 뜸 치료 등을 같이 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식이 교정과 생활 습관 교정에 필요한 상당도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체형적인 문제, 순환에 문제가 있다면 추나 치료도 같이 고려해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양방 치료와 이제 비교를 해볼 때 한의학적 치료가 갖는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의학은 전인적인 관점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타나는 개별적인 각각의 증상들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똑같이 머리에 두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두통이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인지, 내가 소화가 잘 안 될 때 생기는 두통인지, 아니면 뭐 기운이 없을 때 두통 증상이 더 심하게 오는지, 그런 각각의 개별적인 증상들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대사증후군의 같은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개별적인 증상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맞춤 치료를 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혈압이나 혈당 등은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라도 이제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할 경우 다시 나빠질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식사 조절이나 운동 등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체중이 늘게 되고 이는 곧 대사증후군 원인인 복부 비만, 인슐린 저항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 진행하게 되면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증 같은 각 질환으로 진단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리와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대사증후군도 완치가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 말씀드린 치료법대로 관리하여 복부 둘레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고 고지혈증을 관리하면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자각 증상이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뭐 어떤 골절이나 뭐 감염과 같은 그런 성질의 질환이 아니고 생활 습관과 관련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서서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됐다고 안심하시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신경 써야 됩니다. 네. 근데 대사증후군 환자 이제 평소 어떤 생활 가이드를 좀 지키면 좋을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평소에도 몸무게를 표준 체중을 유지를 하면서 BMI 체질량 지수로 20에서 25 정도로 유지를 하고 허리 둘레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90cm 이하, 여자 같은 경우에는 80cm 이하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시고 건강한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과일은 과당이 있으므로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 탄수화물은 대표적으로 탄산음료, 빵,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술 같은 음주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서는 하루 3잔 미만, 여성의 경우에서는 하루 2잔 미만인데 이때 잔의 기준은 각 주종별로 소주의 경우에는 소주잔, 맥주의 경우에는 맥주잔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운동을 하긴 해야겠는데 힘든 건 싫으시니 네. 저강도로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운동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일정 강도 이상으로 해야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권장되는 빈도는 하루 30분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 그 정도를 하시면은 어떤 운동으로 인한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관리는 언제부터 필요한 걸까요? 네,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은 예방 차원에서 20대부터 먼저 20대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네. 흔히 노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하시는데
연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근육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근육을 키우면 나이 늦게 시작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더 잘생기기 때문이죠. 네. 노화는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30대부터는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여성이고 폐경 이후에 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떨어지면서 복부 비만이 더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사증후군 발생도 생기기 쉽겠죠. 때문에 이제 폐경을 시작할 수 있는 40대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오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쌀밥 섭취가 당뇨나 대사증후군을 발생한다. 그쵸. 뭐 탄수화물이 살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특히 쌀밥이니까 영향을 미칠 것도 같은데 어떨까요, 선생님? 네, 답은 X입니다. X. 네. 일단 백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쌀을 도정한 거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주요 영양 성분은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만성 질환 발생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백미를 섭취하는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은 절대적인 그 에너지 섭취량이 많고 권장량 이상을 섭취했을 때 당뇨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지적한 것입니다. 백미에는 탄수화물 외에도 미량이긴 하지만 단백질도 들어있고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들어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백미가 나쁘다기보다는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건강한 음식이든지 많이 먹으면은 결국에는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유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동안 이 쌀밥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 볼까요? 비만하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이 아니다. 그렇죠. 앞서 뭐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아무래도 뭐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다면 대사증후군은 아니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비만이나 과체중이 아니더라도 대사증후군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극도로 육체적 활동이 줄어든 경우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 때문에 대사증후군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대사증후군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검사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경우가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대사증후군이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내가 어떤 약을 먹어서 뭐 손쉽게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관리하겠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본인이 주도적으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좀 진지하게 자기 몸이니까 진지하게 체크해 보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뻔하지만 그게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명약이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으로 발생하는 병,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지속되면 다른 여러 질환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치진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